한국이 선진국이라고요?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한 중국인 남학생의 돌직구 발언에 강의실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단 40분 후 박수와 감탄으로 뒤덮인 강의실. 중국인 남학생조차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에린조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대로 집에서는 가끔 한국어를 쓰지만 실제로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수업 글로벌 혁신 국가와 미래 모델이라는 주제에서 맥스웰 교수님이 대한민국을 집중 사례로 선정했다고 했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한민국이라니 K드라마나 아이돌 말고 맥스웰 교수님이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첫 영상이 끝난 순간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은 오늘 특별 강연을 위해 단상에 서셨어요.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교수님은 조용히 한마디를 던지셨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리우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당돌하게도 말이죠. 교수님, 한국이요? 요즘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겨우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가 배워야 할 국가라뇨. 그건 너무 과장이에요. 솔직히 저도 리우첸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의 예의와 전통에 대해 늘 말씀하셨지만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국가라고? 내심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누르셨죠. 화면에는 2025년 세계 디지털 정부 지수 1위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리우, 바로 그 탄핵이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를 증명하는 사례죠. 폭력 없이 거리에서 촛불로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평화롭고 합법적이었죠.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촛불 시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그저 한국의 또 다른 정치적 혼란으로만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그것을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으로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울 지하철 5G 커버리지 지도가 떴어요. 지하철은 물론 산속 작은 역까지 끊김없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화면이 학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가 지하철에서 한 번도 끊기지 않는 나라를 아시나요? 그 말에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말이죠. 저도 뉴욕 지하철에서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우첸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정말 집요했어요. 중국도 5G 엄청 빠릅니다. 도시마다 기지국 설치도 많고요. 조나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체감 속도는 다릅니다. 한국은 커버리지와 속도, 그리고 통신사 간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까지 이뤄낸 나라입니다. 단지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 체감이죠. 그 말씀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신 친척들과 영상통화를 하실 때 항상 그쪽 화질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지, 정부 서비스부터 은행 업무, 쇼핑, 교통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농촌 지역의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영상이었어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서울 강남의 청년만이 아니라 시골 마을의 노인들까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우첸조차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K-팝과 드라마, 그리고 김치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메모를 하는 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맨 뒤에 앉아있던 헤일리까지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의 한국 강의는 예상과 달리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실 문이 열리자 몇 명의 학생들이 더 들어왔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아리수라는 낯선 로고와 함께 서울 정수장의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항상 한국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서울 시민들은 수돗물을 생수 대신 마실 수 있습니다. 앱으로 우리 집 수돗물 수질도 확인할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공학을 복수 전공하는 제시카가 눈을 빛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리우체는 또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도관 노후되고 부식되면 어떻게 믿고 마시죠? 제 옆자리에 앉은 토머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리우첸의 끊임없는 반박에 다들 지친 눈치였습니다. 저도 내심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했어요. 맥스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은 AI 기반 수질 예측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 감지에 선제 대응합니다. 그리고 노후 간 교체율은 OECD 최고 수준이죠. 교수님은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실시간으로 수돗물 수질을 분석하고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자기 집 수질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었어요. 서울의 아리수는 단순한 수돗물이 아니라 브랜드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시민들에게 심어준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플린트 수질 사태 이후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 한국은 오히려 수돗물을 브랜드화하다니 어머니가 한국에서 온 친척들이 미국 물맛을 못 마시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이번에는 서울의 분실물 회수율 80%라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짜일까? 미국에서는 지하철에 뭐 하나 흘리면 영영 못 찾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의 지표죠. 교수님은 지갑, 핸드폰, 심지어 캐리어까지 경찰서에 돌려주는 시민들의 실제 CCTV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초등학생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 100만 원 이상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런 행동이 특별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인사법이나 어른 공경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신뢰와 연결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서울의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 수거가 이루어지고 도로의 작은 균열도 AI가 감지해 보수팀이 출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은 도시 운영에 있어서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거죠. 그때 리우첸이 또 손을 들었어요. 정말 집요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질문 덕분에 교수님의 설명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반대입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장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니까요. 교수님은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진, 홍수,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관련 부서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 간 협력과 시민의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라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투명성 지수였어요. 한국은 정부 정보 공개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 공개 포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의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한 거죠. 리우체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에 잠겼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해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쩌면 다음 방학에는 정말 한국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음 주제로 화면에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의 대형 병원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타라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타라는 한국 드라마 마니아여서 늘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오히려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타라, 넌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들어봤어? 물론이지. 한국 의료 시스템은 유명한걸. 타라가 더 길게 대답하기도 전에 교수님이 다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의료 시스템을 보죠. 맥스웰 교수님은 서울 대형병원의 영상 하나를 재생하셨어요. 접수에서 시작해서 진료, 혈액 검사, MRI, 그리고 당일 결과 통보까지 4시간 안에 끝나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놀라움의 탄성을 터뜨렸어요. 저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난 학기에 단순 건강검진을 위해 무려 3번이나 대학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리우첸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질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정말로요? 중국도 큰 병원이 많아요. 큰 병원 가려면 줄을 좀 서긴 하지만 그래도 당일 MRI는 과장이죠. 솔직히 저도 리우첸의 의심에 동의했어요. 미국에서 MRI 예약은 보통 몇 주를 기다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장이라면 제가 직접 겪은 일은요. 작년 서울 출장 때 갑자기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죠. 접수부터 검사, 진료, 처방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단돈 $85를 지불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말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공공의료와 민간 시스템이 공존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한 삼박자가 가능해진 거죠. 화면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 부담은 적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덕분에 중복 검사를 줄이고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OECD 국가 중 암 생존율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위암, 대장암, 간암 생존율 도표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한국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걸 생각하며 잠시 먹먹해졌어요. 기술뿐 아니라 의료진의 집중도가 엄청납니다. 환자 한 명당 투입 시간과 진단 정확성은 미국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어서 교수님은 한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소개하셨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된 건강 데이터가 주치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은 실제 사례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한 노인분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웨어러블 기기가 이상을 감지해 자동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노인분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다음으로 놀라웠던 건 디지털 약봉투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복용 여부를 기록해 주치의와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약의 성분, 부작용,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은 한국의 특성 때문입니다. 복잡한 약 복용 스케줄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저는 할머니가 항상 약 복용 시간을 헷갈려 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재활 로봇 기술을 소개하셨어요.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첨단 로봇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과 결합해 환자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는 방식이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히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접근법이 인상적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학생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심지어 리우첸조차 진지하게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항상 아프면 한국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문득 외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외할머니는 병원 가는 것을 늘 미루셨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나요? 교수님의 물음에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너무 많은 정보를 소화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 강의는 제 세계관을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은 이번엔 화면에 디지털 인프라와 사회적 영향이라는 제목을 띄우셨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맥스웰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리우첸을 지목하셨습니다. 왜 하필 또 리우첸인지 저도 모르게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리우첸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빠른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진국이라는 걸 말해주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인터넷이 느리면 교육, 병원, 비즈니스 모든 게 느려져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는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특히 농어촌 5G 보급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격차, 즉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국가적 노력이죠. 교수님은 이어서 80대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장면, 산 정상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청년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시내 중심가에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한데 한국의 산꼭대기에서 고화질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빠른 나라죠. 그게 한국의 진짜 장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교수님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검사 시스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기반 인프라 덕분입니다.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정부, 시민, 의료진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저는 미국의 코로나 대응을 떠올리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초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정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생각하면 한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더욱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QR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접촉자 추적을 효율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은 거죠. 교수님은 자가격리 앱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셨어요.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이 두 가치 사이에서 한국 시민들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증거죠. 리우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도 한국의 시스템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교수님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로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정부24 앱을 통해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300여 가지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갱신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지난번 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에서 3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라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입니다. 시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셨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 환경, 에너지, 안전 등 모든 영역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송도, 부산, 세종 같은 도시들은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시스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식이 있었다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나요? 교수님의 물음에 이번에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에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는 화면에 안전과 신뢰라는 제목이 떴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학생들을 둘러보시더니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밤 11시 골목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도 지난 학기에 도서관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 무서웠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서울거리 CCTV 영상과 실시간 관제센터 장면을 띄우셨어요. 서울은 인구 1000만 도시 중 세계 2위에 치안 도시입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어요. 저는 내심 정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도시가 그렇게 안전하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리우첸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건 CCTV가 너무 많아서 감시받는 기분 아닐까요? 리우첸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프라이버시와 감시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도 항상 뜨거운 쟁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시민들이 CCTV를 감시가 아니라 보호의 눈으로 느낀다는 거죠. 교수님은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서울 시민 83%가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CCTV 정보는 범죄 해결에만 사용되고 그 외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나를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하죠. 화면에는 실제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모차를 들어주는 남학생, 넘어지는 노인을 부축하는 시민, 지갑을 경찰서에 맡기는 아이까지 모두 CCTV에 찍힌 영상이었어요. 이런 행동들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늘 한국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신뢰 때문이었던 거죠. 교수님은 이어서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야경 보러 한강 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친구들과 늦게까지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선 밤에도 안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법이 아니라 문화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문득 뉴욕에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생각했어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이어폰도 한쪽만 끼고, 가방도 꼭 앞으로 메고,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한국의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늦은 밤 여성이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면 집 앞까지 경찰이 동행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 택시, 안심 앱 등 다양한 안전 시스템도 있었어요. 한국은 여성의 안전을 국가적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그 말씀에 여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생활 안전 지수를 보여주셨어요.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한국은 특히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안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죠. 화면에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노인 보호구역 시스템이 소개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쿨존 자동 단속 시스템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과속하면 자동으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아이들과 노약자의 안전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디지털 범죄 대응 시스템을 소개하셨어요. 사이버 불링,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와 법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디지털 안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안전은 모든 자유와 행복의 기본입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 중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이 안전한 일상이 아닐까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한국은 그 기본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정말 한국에는 범죄가 없나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범죄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회적 대응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시스템도 좋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지키는 시민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시민의식이야말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늘 저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이 마지막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하버드 캠퍼스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의 풍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서울의 사진들, 한강, 그리고 고궁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맥스웰 교수님이 마지막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세계의 표준이 되다라는 제목이 떴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여러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리우첸을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리우첸은 처음과 달리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선진국은 GDP나 군사력보다 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핵심이죠. 화면에는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와 IT 시스템이 결합된 통합교통 서비스 영상이 나왔어요. 모바일로 예약하고 얼굴 인식으로 탑승하고 와이파이가 완비된 열차 내부, 그리고 역세권 도시 개발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 이것이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의 강의를 들으며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어서 교수님은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생산 라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클린룸에서 작업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과 세계 최첨단 반도체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AI, 바이오, 우주산업까지 도전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이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DNA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문득 외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죠. 당시에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
그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이 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첨단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죠.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궤적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룬 성취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어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한 계획,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민들의 헌신이 만든 필연적 결과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조기 영어 교육과 코딩 교육, 그리고 평생 학습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대한민국, 단 70년 만에 세계가 배워야 할 교과서가 되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쳤고, 곧 강의실 전체가 열렬한 박수 속에 잠겼습니다. 리우첸도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맥스웰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가시려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제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에린, 당신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알게 될 거예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방학에는 꼭 한국에 가보기로 말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어쩌면 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방학에 한국 가볼까 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맥스웰 교수님의 강의는 끝났지만 저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오늘 하버드 강의실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을 의심하던 학생들조차 끝내 박수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여러분도 조금은 공감되셨을 거라 믿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누군가에겐 충격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그 자부심의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